새벽 4시. 알람도 없는 방에 은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40년 세월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순대국밥 솥을 걸고 육수를 우려내던 몸의 기억은 무서웠다. 지체 이제는 불을 붙일 가스레인지도 고기를 썰 칼도 잡지 않건만 몸은 여전히 그 고된 노동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은희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짚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40평짜리 아파트는 평생의 훈장이었지만 남편 상철이 떠난 지 3년째 되는 지금은 그저 차가운 관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아이고 허리야. 거실로 나선 은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장식장 위였다. 그곳엔 남편 상철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은희는 마른 걸레를 들어 액자 테두리를 닦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눈빛은 인자했다. 여보, 나 또 일찍 깼어. 당신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 넓은 거칠이 좀 덜 무서울 텐데. 그때였다. 은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손떨림이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유리 파편이 은희의 발치로 튀어올랐다. 은희는 당황해 허리를 굽혔다. 깨진 유리 너머로 남편의 얼굴이 조각나 있었다. 마치 자신의 무너져가는 정신처럼. 안 돼, 이걸 어째... 여보 미안해. 내가 왜 이럴까. 은혜이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주우려던 찰나였다. 띠리릭 띠리릭 삐비빅 정막을 깨는 도락소리.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희의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지영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은희를 발견했다. 어머님 지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지영은 은희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위험한 걸 왜 손으로 만지세요? 아니 지영아, 내가 액자를 닦다가 그만... 벌써 3번째예요, 어머님. 저번에는 컵을 깨뜨리시더니 이제는 아버님 사진까지. 지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듯했지만 은희의 귀에는 묘한 질책처럼 들렸다. 지영은 은희를 소파로 밀어 앉히더니 능숙하게 빗자루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서슬 퍼렇게 들렸다.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심해지시고 이제는 물건도 제대로 못 쥐시잖아요. 이웃집 영자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어제는 복도에서 자기 집 호수도 못 찾고 서 계셨다고. 내가 그럴 리가. 난 그냥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은희는 말끝을 흐렸다. 정말 그랬던가 기억이 안개꽃처럼 뿌옇게 흐려졌다. 분명 어제 영자를 만난 기억은 나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지영이 쓰레받기를 내려놓고 은희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기력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거 챙겨왔잖아요. 지영이 보온병 뚜껑을 열자진하고 비릿한 한약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구한 귀한 녹용이라고 했다. 지영은 컵에 검붉은 액체를 가득 따랐다. 자,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세요. 어머님, 건강하셔야 우리 준호도 저도 마음이 놓이죠. 은희는 컵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냄새가 유독 역하게 느껴졌다. 한약 특유의 씁쓸한 향 밑바닥에 마치 오래된 쇠붙이가 녹슬어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깔려 있었다. 오늘따라 냄새가 좀 이상하구나. 은혜이가 주저하자 지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내 지영은 특유의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은희의 손을 감싸 쥐었다. 약 있으니까 그렇죠. 몸에 좋은 건 입에 쓴 법이에요. 어서요 어머님. 식기 전에 쭉 들이켜세요. 지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은희는 왠지 모를 압박감에 눈을 질끈 감고 약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가 타오르는 듯 뜨겁고도 불쾌했다.
다 마시고 난 뒤에도 혀끝에는 정체 모를 금속 맛이 맴돌았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아침 준비해 놓을게요. 지영이 주방으로 향했다. 은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천장이 낮게 내려앉는 것 같았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왜 이러지? 잠이 오는 건가? 은희의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주방에서 칼질을 멈추고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지영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영은 웃고 있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은희가 정신을 잃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것이 은희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다. 머릿속에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은희는 깨어날 줄 모르는 의식의 늪에서 간신히 고개를 쳐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거실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었다. 유난히 시리고 날카로운 그 빛이 은희의 망막을 찔렀다. 으윽, 신음이 터져 나왔다. 입안은 모래라도 씹은 듯 거칠었고 혀뿌리에는 어제 마셨던 그 검붉은 녹용즙의 비릿한 금속 맛이 여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은희는 팔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소파 위로 고꾸라졌다. 자신의 몸이 마치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무겁고 낯설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주방에서 지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어느새 앞치마를 두르고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에 퍼졌지만 은희의 후각은 그 냄새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찌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왔다. 내가? 얼마나 장건이 2시간이나 푹 주무셨어요. 어머님, 요즘 밤잠 설친다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안 깨웠어요. 자, 기운 차리셔야죠. 여기 앉으세요. 지영이 다가와 은희의 팔을 부축했다. 은희는 지영의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다정한 척하지만 은희를 소파에서 식탁으로 옮기는 지영의 소나기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짐승을 다루는 듯한 기이한 완력이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평생 국밥집을 하며 남의 밥상을 차려주던 은희였다. 척 보면 간이 맞는지 정성이 들어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지영의 밥상은 무색무취하게만 보였다. 입맛이 없구나.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준호 씨가 어머님 건강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는 거 아시잖아요. 한 술이라도 뜨세요. 지영이 숟가락을 은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한 입 떠넣었다. 그런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무뎠다. 은희는 당황하며 다시 반찬을 집으려 젓가락질을 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탁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희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평생 무거운 가마솥을 번쩍번쩍 들고 수천 그릇의 국밥을 날랐던 손이었다. 그런데 고작 젓가락 하나를 쥐지 못하다니.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니까요. 지영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안타까워 보였지만 입가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 차가운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지영은 새 젓가락을 놓아주는 대신 자신이 직접 밥을 떠서 은희의 입가로 가져갔다. 자, 하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니다, 지영아. 내가 하마.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 또 다치시면 어떡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강압적인 어조였다. 은희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으로 지영이 주는 밥을 받아 먹어야 했다. 씹는 행위조차 고역이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굴렀다.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보온병을 꺼냈다. 은희는 그 보온병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약 드셔야죠.
이거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드셔야 어머님 머리 한 개가 거친대요. 지영이 다시 파우치를 뜯어 컵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액체는 피처럼 붉고 어두웠다. 은희는 코를 찌르는 그 특유의 향에 고개를 돌렸다. 지영아, 이 약, 오늘은 좀 쉬면 안 되겠니? 이걸 마시고 나면 머리가 더 어지럽고 환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 은희의 말에 지영의 움직임이 멈췄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감정이 메마른 인형의 눈처럼 차가웠다. 어머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기력 회복시켜 드리려고 강원도까지 가서 돈 수백만을 들여 지어온 거예요. 준호 씨랑 저랑 생활비 아껴가며 효도하겠다고 가져온 거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였지만 눈은 전혀 웃거나 울고 있지 않았다. 준호 씨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어머니가 제 정성을 이렇게 무시하신다고 하면. 아들 준호의 이름이 나오자 은희는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뒷바라지했던 외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도 은희는 자신의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쪼개 보내주곤 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준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 같았다. 아니다, 내가 말이 짧았구나. 내 정성을 몰라본 게 아니야. 그럼 드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놓이죠. 지영이 컵을 은희의 입술 가까이 갖다 댔다. 은희는 하는 수 없이 입을 벌렸다. 뜨겁고 진득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마시는 순간 가슴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은희는 억지로 끝까지 비워냈다. 지영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은하이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다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이상해. 예전에는 녹용을 먹으면 몸에 활기가 돌았는데 왜 이번에는 먹을수록 몸이 무너지는 것 같지? 은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천장의 무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얀 벽지 위에 무늬가 가느다란 뱀으로 변에 꿈틀거리며 은희를 향해 기어 내려오는 환각이 보였다. 은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은희는 눈을 감았다. 거실에서는 지영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경쾌하고 기분 좋은 멜로디였다. 지영은 싱크대 밑 깊숙한 곳에서 라벨이 없는 작은 갈색 유리병을 꺼냈다. 그리고 주사기 끝에 묻은 투명한 액체를 닦아내며 은희가 잠든 안방문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편안해지실 거니까. 지영의 나직한 혼잣말이 은희의 가물거리는 의식 끝에 닿았다. 하지만 은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힘조차 없었다. 깊고 어두운 잠이 다시 은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계절을 잊은 듯 회색빛이었다. 은희는 안방 장롱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장롱 안의 옷들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와 있었다. 내가 뭘 찾고 있었지?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았다. 분명히 10분 전만 해도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장롱을 뒤엎었는데 정작 그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은희는 자신의 이마를 주먹으로 콩콩 쳤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두드려 고치려는 듯한 처절한 몸짓이었다. 생각해내야 해, 은희야, 정신 차려. 그게 없으면 내 목숨줄이 끊기는 거야.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갈라지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 그때 기억의 파편 하나가 날카롭게 뇌리를 스쳤다. 인감도장, 그리고 등기권리증. 그것은 은하이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순대 육수 냄새에 절어 살며 일궈낸 피와 눈물의 결정체 상가. 건물의 주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들이었다. 그래, 도장 내 인감도장 은희는 다급하게 다시 장롱 서랍을 뒤졌다. 양말 상자 및 겨울 코트 주머니 속 심지어 이불솜 사이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턱 막혀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은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지영이 팔짱을 낀 채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훑더니 이내 은희의 떨리는 손등에 머물렀다. 아, 지영아, 내가 옷 정리를 좀 하려고. 옷 정리요. 이 옷들을 다 꺼내서 바닥에 던져놓는 게 정리예요. 지영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은희의 낡은 한복을 집어들더니 먼지를 툭툭 털어 다시 장롱에 집어넣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은희에게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인감도장이라든가. 그런 거 지영의 질문에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영은 은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는 걱정보다는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포식자의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아니야, 도장은 무슨, 그냥 가을옷이 어디 있나 싶어서.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벌써 며칠째 이러고 계시잖아요. 어제는 신발장을 다 뒤엎으셨다면서요. 아랫집 영자 아줌마가 어머님 이상하다고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어요. 지영이 은희의 어깨를 붙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은희의 어깨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인정하세요. 어머님,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치매라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못 지켜드려요. 준호 씨가 알면 당장 요양원 보내자고 난리 칠 텐데 제가 겨우 말리고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요양원. 그 단어는 은희에게 죽음,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생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산 은희에게 남의 손에 맡겨져 병만 보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은 지옥보다 무서운 장소였다. 아니야, 나 멀쩡해 지영아. 내가 잠시 깜빡한 것뿐이야. 나 정말 괜찮아. 은희는 지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지영의 소나기에 힘이 더 실렸다. 지영은 은희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 속삭였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까 드린 약도 안 드셨죠. 그러니까 정신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리 나오세요. 거실에 다시 타놨으니까. 지영은 은희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거실 식탁으로 데려갔다. 식탁 위에는 어김없이 그 검붉은 녹용즙이 컵에 담겨 있었다. 은희는 그 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니 이 시간에? 영자 아줌마일 거예요. 어머님 반찬 좀 가져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영이 문을 열자 동네에서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영자가 들어왔다. 영자는 방 안의 소란스러운 풍경과 초췌한 은희의 모습을 보더니 단번에 입을 뗐다. 아이고 말자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정말 지영이 말대로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영자의 눈에는 동정보다 호기심이 가득했다. 은희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지영은 영자에게 들으라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보세요 아주머니. 매일 아침 제가 이렇게 약을 챙겨드려도 자꾸 안 드시려고 고집을 부리시니? 방금도 장롱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정말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쯧쯧 말자 언니가 어쩌다 저렇게 됐대. 그렇게 똑 부러지던 양반이. 지영아, 네가 고생이 많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영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은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은희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니라고, 이 약을 마시면 머리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며느리가 무섭다고. 하지만 입을 열려고 하면 지영이 은희의 손을 꽉 쥐었다. 자, 어머님, 아주머니도 보시는데 얼른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죠. 은희는 영자의 시선에 등 떠밀려 컵을 들었다. 그리고 독약을 삼키듯 그 액체를 목구멍 뒤로 넘겼다. 마시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통증이 느껴졌다. 영자가 돌아간 뒤 지영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지영의 눈을 피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도장을 지켜야 해. 그 애가 못 찾는 곳에 숨겨야 해. 은희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쌀통을 향했다. 싱크대 밑에 놓인 커다란 쌀통.
은희는 쌀통 뚜껑을 열고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차가운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은희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내 쌀알 깊숙한 곳에 묻었다. 여기라면 못 찾겠지. 쌀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고 뚜껑을 닫았다.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다시 안개가 몰려왔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뇌세포를 지워버린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졌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주방 입구에서 지영이 무서운 눈으로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밥을 하려고. 밥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가서 누워 계시라니까요. 지영이 은희를 밀치며 쌀통 앞으로 다가갔다. 은희는 자신이 왜 쌀통 앞에 서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지영의 손에 이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은희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무서워. 내가 사라지고 있어. 은희는 자신의 손등을 세게 꼬집어 보았다. 통증은 느껴졌지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이 방금 숨긴 보물의 행방도 모두 안개 너머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 쌀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은희에게 시장은 전장이자 궁전이었다. 40년 전 젖먹이 준호를 등에 업고 이곳에서 순대국밥집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번듯한 건물주가 된 지금까지 은희는 시장 골목골목에 자신의 피와 땀을 심어놓았다. 하지만 오늘 그토록 당당했던 은희의 발걸음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지영이 은희의 팔짱을 꽉 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두 사람을 보며 한마디씩 던졌다. 아이고 말자. 언니, 며느리가 오늘도 같이 나왔네.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딨어 그러게나 말이야. 말자 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지영은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상인들에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칭찬들이 목을 죄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복 많은 시어머니였지만 은희가 느끼는 자신은 며느리라는 거미줄에 걸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먹잇감일 뿐이었다.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요. 어머님, 준호 씨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좀 해드릴까요? 지영이 생선가게 앞에 멈춰 섰다. 은희는 멍하니 좌판 위의 고등어를 바라보았다. 은빛 비늘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 번뜩임이 갑자기 지영의 눈빛처럼 느껴져 은희는 몸을 떨었다. 그래? 그러자꾸나. 은희가 가방을 열어 지갑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가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안쪽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손을 접어봐도 손끝에 걸리는 가죽의 촉감이 없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생선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듯 물었다. 은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갑이 안 보여.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은희는 다급하게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손수건 낡은 돋보기 알약 몇 알. 하지만 지갑은 없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은희의 손끝으로 모여들었다. 어머님, 아까 집에서 저 주셨잖아요. 잃어버릴까봐 보관해달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희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은희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다. 아유, 어머님도 참... 아까 신발장에서 비밀번호 잊어버리셨다고 울먹이시면서 저한테 지갑 맡기셨잖아요. 벌써 잊으시면 어떡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쯔쯔 진짜인가 보네. 말자 언니 치매라는 소문이 돌더니 어머 어쩌면 좋아. 그렇게 똑똑하던 양반이 지갑 준 것도 기억 못해. 은희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난 지갑을 준 적이 없어. 이년아 네가 아까 내 가방 옆에 있었잖아.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순간 시장통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은희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미친 노인의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 건강 챙기려고 매일 아침. 지영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말자 언니 해도 너무하네. 며느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어떻게 도둑 취급을 해? 나이값을 좀 해야지.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40년을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동정, 그리고 불쾌함만이 가득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영자가 나타났다. 영자는 팔짱을 낀 채 은희를 비릿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말자 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니까. 저번에 우리 집 앞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더라니까. 영자의 확인 사살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바닥의 구정물이 은희의 바지를 적셨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지영이 다가와 은희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지영이 은희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이게 어머님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소리쳐봐요. 누가 믿어주나. 은희는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반동으로 은희는 옆에 있던 채소 좌판 위로 고꾸라졌고 쌓여있던 오이와 배추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상인들의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다. 아이고, 내 장사 다 망치네. 이 할망구가 진짜. 은희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다. 40년 동안 쌓아져 올린 조말자라는 이름의 명성이 단 한순간에 침에 걸린 노인네라는 오명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지영은 사람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은희를 일으켜 세웠다. 은희는 끌려가듯 시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은희의 뒤통수를 찔렀다. 멀어지는 시장 입구에서 영자가 지영을 향해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은하애는 보지 못했다. 은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나를 믿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의 차 안에는 환기되지 않는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지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노래였다. 시장에서의 굴욕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다. 은희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주방에서는 지영이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마 위에 칼질 소리가 은희에게는 마치 자신의 수명을 깎아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 준호였다. 은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가 청은망은 무거웠다. 지영이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여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은희는 간신히 벽을 짚고 거실로 나갔다. 그곳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본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의 구두코는 다 까져 있었고 와이셔츠 깃에는 찌든 때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은혜인이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만지려 했다. 준호는 움찔하며 은희의 손을 피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준호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영이 재빨리 끼어들어 준호의 곁에 앉으며 은희를 향해 쏘아붙였다. 어머님, 준호씨,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안 그래도 마음 복잡한 사람한테.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시장에서 큰 사고를 치셨어. 정말 내 가슴이 벌렁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일러 바쳤다. 은희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일,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던 일. 지영의 입을 거치면서 은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초조하게 꼼지락거렸다. 준호야, 아니야. 지영이가 내 지갑을 가져가 놓고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은희는 얼어붙었다. 한 번도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아들이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 병간호하는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집 걱정 때문에 일이 안 잡혀요. 엄마가 이러실수록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냐고요? 준호의 외침 뒤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은희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절망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치매 어머니에 대한 짜증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내뱉는 비명이자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울분이었다. 준호 씨 진정해. 진이 어머님이 아파서 그러시는 건데 화내면 어떡해. 지영이 준호의 등을 다독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희를 흘끗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나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 당신 좋아하는 맥주라도 사올 테니까 어머니랑 대화 좀 나누고 있어. 지영이 나가고 거실에는 모자만 남았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아들 곁으로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너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응, 내 새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은희의 따뜻한 손길에 준호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은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다 잃어버렸어. 주식이고 뭐고 다 날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단 말이야. 이자가 하루에 수백만 원씩 불어나는데 나 정말 죽고 싶어 엄마. 사채. 그 단어가 은희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들이 왜 저토록 망가졌는지, 지영이 왜 그토록 인감도장에 집착했는지 비로소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지영이가 그 약을 은희가 무언가 깨닫고 말을 이으려던 찰나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희의 손을 꽉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엄마, 그냥 지영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지영이가 다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상가 건물, 그거 담보로 대출만 받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제발, 엄마가 나 좀 살려줘. 준호의 말은 은희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 지영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약이 어머니의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준호는 모두 알고 있었다. 다만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어머니의 파멸을 묵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준호는 은희의 눈을 피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도 죽을 것 같아, 엄마. 매일 밤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와요. 지영이도 독이 올랐단 말이야. 저러다 지영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치매 등급 받아요. 국가 지원금도 나오고 재산 관리도 우리가 대신하게 해주면. 준호의 말은 이미 지영과 맞춘 각본대로였다. 은희는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40년 동안 아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굽은 등을 펴지 못했던 세월이 허망하게 흩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이 돌아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묘한 미소를 띠며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을 가리켰다. 어머님, 준호 씨 왔는데 약 드시는 모습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준호 씨 마음이 놓이죠. 지영이 컵에 검붉은 액체를 따랐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다. 은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어머니가 독이나 다름없는 약을 마시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은희는 기계적으로 컵을 들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녹용즙은 그 어느 때보다 썼다. 그것은 약의 맛이 아니라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심장이 타 들어가는 맛이었다. 준호는 끝내 은희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짐을 챙겨 일어났다. 엄마, 저 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아들의 뒷모습이 현관 너머로 사라졌다. 지영은 문을 닫고 은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들으셨죠? 준호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님만 결단 내리시면 돼요. 우리가 다 어머님 편하자고 이러는 거니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다시 안개가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단 한 가지는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은희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홀로 떨며 자신을 지우려는 이들과의 외로운 전쟁을 직감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창밖은 지독하게 맑았지만 은희의 눈아픈 먹물을 뿌려놓은 듯 어두웠다. 지영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서둘렀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치매 정밀 검사를 받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받는 날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다려왔어요. 검사 받는 동안 기운 빠지시면 안 되니까. 지영이 건넨 컵에는 평소보다 2배는 많아 보이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냄새부터가 달랐다. 코를 찌르는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한약향을 뚫고 올라왔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지영은 은희의 턱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치켜 올렸다. 준호 씨 생각하셔야죠. 어머님이 등급을 받으셔야 우리 가족이 살아요. 자, 어서요. 은희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독약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마시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고 식도가 타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졌다. 눈앞의 가구들이 괴물처럼 일그러졌고 지영의 얼굴이 서너 개로 겹쳐 보였다. 차에 올라탄 지영의 운전은 난폭했다.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은희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지영은 백미러로 은희의 풀린 눈동자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불렀다. 어머님 보건소 가면 제 선생님 묻는 말에 그냥 모르겠다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님 도와드리는 길이에요. 보건소 대기실은 노인들로 북적였다. 지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천사 며느리 모드로 돌아왔다. 비틀거리는 은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아이고,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검사 예약했는데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은희는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조말자 어르신 예진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지영이 은희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예진실 책상 뒤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 혜진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단발머리, 수천 명의 환자를 겪어본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지는 여자였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혜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희는 대답하려 입을 벌렸으나 으어 하는 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지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말씀을 거의 못하세요.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집도 못 찾으시고. 보호자분 잠시만요. 어르신 본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혜진이 차갑게 지영의 말을 끊었다. 혜진은 은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은희의 동공은 약물 때문에 풀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혜진은 은희의 팔을 잡아 혈압계 커플을 감았다. 그때였다. 혈압을 재던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은희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동공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은희의 손등에 난 미세한 경련과 손톱 밑에 푸르스름한 변색을 놓치지 않았다.
보호자분 잠시만 나가 계시겠어요? 어르신 상해를 좀 탈의하고 정밀하게 살펴봐야 해서요. 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낯을 가리셔서. 지영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혜진은 서류판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지영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의료진이 검사하겠다는데 보호자가 왜 방해를 하죠? 규정입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지영의 불안한 눈빛이 보였다. 혜진은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뒤 은희의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들리면 눈 2번 깜빡이세요. 은희는 온 힘을 다해 눈을 2번 깜빡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혜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사의 눈으로 변했다. 어르신 이거 치매 증상 아니에요. 약물 중독 반응입니다. 최근에 뭐 드셨어요? 며느리가 주는 거 말고 다른 거 드신 적 없죠? 은희는 간신히 손을 들어 지영이 늘 가지고 다니던 보온병 모양을 흉내냈다.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메모지에 무언가를 급히 적었다. 이상하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 여자 눈 피해서 검사실 안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혜진은 은희를 부축해 지영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로 몸을 옮겼다. 혜진은 은희의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조말자 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어르신 몸속에 위험한 약물이 돌고 있어요. 이거 계속 마시면 진짜 뇌가 녹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면 저 여자가 어르신을 데리고 도망칠 거예요. 그럼 기회가 없어요. 은희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에 남은 마지막 힘이었다. 일단은 치매 소견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야 저 여자가 안심하고 방심할 테니까요. 그 사이에 제가 성분 분석이랑 경찰 신고 준비할게요. 아시겠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안개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잠시 후 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진실 문을 열었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지영이 달려왔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혜진은 사무적인 태도로 서류를 내밀었다. 예상대로 인지 저하 수치가 매우 높네요. 정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은 어르신 안정 취하게 하시고 드시던 영양제나 약 있으면 절대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이세요. 아시겠죠? 약 잘 챙겨 먹이라는 혜진의 말에 지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네, 그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챙겨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영은 은희를 부축해 보건소를 나섰다. 은희는 지영에게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다. 혜진은 멀어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은희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지영은 은희의 뺨을 툭툭 치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어머님 들으셨죠? 이제 다 됐어요. 2주 뒤면 그 상가 건물 이제 우리 준호 씨 거예요.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네, 은희는 눈을 감고 바보처럼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렸다. 이제 연기를 해야 했다. 저 악마 같은 여자가 방심하도록 철저하게 망가진 노인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은희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마지막 전략이었다. 닫힌 차창 너머로 보건소 건물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은희의 가슴 속에는 전과는 다른 뜨거운 불덩이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보건소에서 돌아온 뒤 지영의 태도는 한층 더 대담해졌다. 마치 이미 건물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그녀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준호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다. 응, 여보. 걱정 마. 보건소 간호사도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2주 뒤면 서류 완벽하게 나와. 사채업자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 응, 우리 이제 살았어.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은혜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지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은희는 혜진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드시는 척하고 뱉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영의 감시를 피해 그 끈적하고 약 많은 액체를 처리하느냐였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지영이 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어김없이 그 검붉은 녹용즙이 담긴 컵이 들려 있었다. 지영은 은희의 침대맡에 앉아 컵을 들이밀었다. 보건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약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라고. 자,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시는 거 제가 확인할 거예요. 지영의 눈이 번뜩였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역한 금속취가 코를 찔렀다. 은희는 눈을 감고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다. 액체를 혀 밑과 볼 안쪽에 가득 머금었다. 입안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다 드셨어요? 입 벌려보세요. 지영이 잔인하게 웃으며 은희의 입안을 확인하려 했다. 은희는 짐짓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살짝 벌려 텅 빈 혀 위쪽만 보여주었다. 아우, 어머, 잘하셨어요. 이제 좀 주무세요. 저 거실 청소 좀 할게요. 지영이 컵을 챙겨 밖으로 나가자마자 은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으로 달려갔다. 40년 전 국밥집 문을 열 때 남편이 선물해준 은희가 자식처럼 아끼던 나무였다. 푸월 입안에 머금고 있던 검붉은 액체를 흙 위로 쏟아냈다. 침과 섞인 약물이 하얀 모래 위로 스며들었다. 은희는 입가에 묻은 잔해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일단 한 곱이 넘겼어.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은희는 지영이 약을 가져올 때마다 입안에 머금었다가 화분에 뱉어냈다. 지영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수십 번씩 헹궈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손떨림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단편적으로 끊겼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도장 쌀통, 은희는 지영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타 주방으로 기어갔다. 며칠 전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숨겼던 장소. 은희는 쌀통 뚜껑을 열고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서늘한 쌀알들 사이로 딱딱한 케이스가 만져졌다. 은희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파인 인감 도장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것만은 뺏길 수 없었다. 은희는 도장을 품속에 꼭 숨긴 채 베란다로 향했다. 그런데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은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고무나무가 죽어 있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초록색 잎들이 은희가 뱉어낸 약물을 받아먹고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잎사귀는 종이장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줄기에서는 고름 같은 진액이 흘러나왔다. 화분은 알고 있었다. 은혜이가 마셨던 것이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단 사흘 만에 말려 죽일 수 있는 맹독이었다는 것을. 은희는 마른 잎을 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나무가 대신 죽어준 것 같았다. 자신이 이 약을 그대로 삼켰다면 지금쯤 저 나무처럼 뇌가 검게 타버려 껍데기만 남은 시체가 되었을 터였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베란다 문이 열리며 지영이 나타났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지영은 은희의 뒷모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무가? 죽었어. 은희는 일부러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죽은 잎사귀를 뜯어냈다. 지영은 화분을 쓱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머, 그러게 물 좀 잘 주시지 그러셨어요. 주인 닮아서 기력이 다 했나 보네. 내다 버려야겠네 저거. 지영은 은희의 어깨를 툭 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은희가 손에 쥐고 있는 인감도장을 보지 못했다. 은희는 지영의 등 뒤로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내가 내 나무를 죽였어. 네가 내 아들을 망치고 나를 죽이려 했어. 은희는 주머니 속에 든 도장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죽어버린 나무에 목까지 다해 저 악마 같은 여자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버리겠다고. 그날 밤 은희는 지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베란다 구석 흙을 파고 도장을 깊숙이 묻었다. 쌀통보다 더 안전한 곳 이제의 지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도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은희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혜진이 건네준 명함을 떠올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김지영. 곧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도구로 물든 화분 곁에서 은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 지영의 초조함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거실에서는 수시로 빛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지영은 그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내던졌다. 준호 역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 들어올 때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자는 게 고작이었다. 은희는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이제 은희의 머릿속은 맑았다. 비록 몸은 여전히 무겁고 가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환각은 보이지 않았다. 혜진이 보건소에서 몰래 쥐어주었던 명함 속 번호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명멸했다. 지금이야. 지영이가 시장에 간 사이가 유일한 기회야. 지영이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희는 주방 구석에 숨겨진 지영의 가방을 뒤졌다. 지영은 은희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고 믿었기에 가방을 숨기지도 않았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가 나왔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서. 서류 하단에는 은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조잡하게 흉내낸 은혜의 서명이 보였다. 이런 고약한 년을 봤나? 은희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지영은 이미 은희를 산송장 취급하며 그녀의 전 재산을 가로챌 완벽한 쥐덫을 짜놓은 상태였다. 그때 거실에 놓인 집 전화가 울렸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으려다 멈칫했다. 하지만 발신번호 표시창에 뜬 번호를 보고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보건소였다. 여보세요, 조말자 씨, 저 혜진이에요. 선생님, 저예요. 말자예요. 은희는 눈물을 쏟으며 응답했다.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다. 어르신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 녹용즙에 들어있던 건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인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법 약물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는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 근거를 만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선생님, 며느리가 서류를 다 만들어놨어요. 제 이름을 가짜로 써서 건물을 뺏으려고 해요. 알고 있어요. 아까 그 여자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어르신 상태가 더 나빠졌으니 당장 소견서를 써달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제가 시간을 끌고 있으니 절대 어떤 서류에도 지장을 찍거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은희는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다. 지영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은희는 서둘러 서류를 원래대로 가방에 집어넣고 안방으로 돌아가 눕는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의 발소리가 유난히 거칠었다. 지영은 안방문을 벌컥 열더니 자고 있는 은희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영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은희의 팔을 잡아 끌어 거실 식탁으로 데려갔다. 식탁 위에는 아까 가방에서 보았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준호 씨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거 한 장만 서명해 주시면 다 해결돼요. 어머님 상가 건물을 잠시만 담보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금방 갚을게요. 아니, 그게 준호가? 은하는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영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지영은 식탁 위에 놓인 인감도장 케이스 지영이 가져온 가짜를 열며
은희의 손가락을 낚아챘다. 어머님,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제가 어머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잊으셨어요. 자, 여기 찍으세요. 얼른. 지영이 강제로 은희의 검지에 인감을 묻혀 서류로 가져가려 했다. 은희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 등을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악. 은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 쥐었다. 인감밥이 묻은 손가락이 서류가 아닌 식탁보에 번졌다. 지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지영은 본성을 드러내며 은희의 어깨를 밀쳐버렸다. 은희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지영은 씩씩거리며 서류를 챙겼다. 도장이 문제야, 도장. 어머님, 진짜 도장 어디다 숨겼어요? 쌀통에도 없던데 대체 어디다 처박아둔 거냐고요? 지영은 거실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소파 방석을 던지고 장식장의 물건들을 쓸어내렸다. 은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지영의 광기 어린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 알려줘? 내가 어떻게 본 건데? 은희의 중얼거림에 지영이 멈춰섰다. 지영은 은희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가 간신히 참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요. 어차피 보건소 소견서만 나오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도장 따위 없어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2주만 기다리세요. 그때는 어머님을 이 집에서 치워버리고 저 건물도 이 아파트도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올 테니까. 지영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다. 은희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혜진이 말한 2주라는 시간. 그 시간은 지영에게는 승리의 카운트다운이었지만 은희에게는 방역을 위한 쥐덫을 놓는 시간이었다. 은희는 비틀거리며 베란다로 향했다. 죽어버린 고무나무 화분 아래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인감 도장을 떠올렸다. 그래, 김지영,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네가 파놓은 무덤에 누가 들어갈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은희의 눈빛은 이제 안개 낀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삶을 일궈냈던 그 강인한 여장부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집 안에는 비릿한 양냄새가 유령처럼 떠돌았다. 은희는 안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 혜진이 말한 2주의 시간이 거의 다 차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지영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지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은희는 습관적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지영이 평소처럼 방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은희를 빤히 쳐다보았다. 오늘부터는 어머님 마시는 거 끝까지 확인하고 가려고요. 자, 어서 드세요. 은희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영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은희는 컵을 입술에 갖다 댔다.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 예전처럼 뱉어낼 기회를 엿보았지만 지영은 은희의 목젖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왜 안 삼키세요? 꿀꺽 소리가 나야죠. 지영이 상체를 굽혀 은희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은희는 하는 수 없이 액체를 삼키는 흉내를 냈지만 지영은 속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베란다 고무나무 말이에요. 그거 제가 치웠거든요. 흙바닥이 아주 시커멓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마치 어머님이 매일 뱉어낸 약처럼. 지영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부드러워졌다. 은희는 얼어붙었다. 지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은희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 할망구가 머리를 썼네. 미친 척하면서 뒤로는 약을 다 버리고 있었어. 어쩐지 요즘 눈빛이 너무 맑다 했어. 아냐? 지영아, 그게 아니라 은희가 당황해 연기를 멈추고 제 목소리를 냈다. 지영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은희의 멱살을 잡았다. 제 목소리 나오네. 어머님, 그거 알아요. 오늘 준호 씨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갔어요. 오늘 밤 안에 서류에 도장 못 찍으면
당신 아들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 나간다고. 그런데 당신은 한가하게 나무한테 약이나 주고 있었어. 지영은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가져와 은희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다. 촥 정신 차려 죽고 싶지 않으면 차가운 물이 은희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은희는 숨이 턱 막혔다. 40년을 키운 아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다. 지영의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라는 것을. 준호가 위험한 것은 맞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이 여자의 손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준호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둘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못 줘. 내 도장 절대로 못 줘. 은희가 악을 쓰며 지영의 팔을 밀쳐냈다. 노구의 몸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힘에 지영이 뒤로 주춤했다. 지영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약컵을 다시 주워 들더니 주방으로 달려가 남은 약물, 파우치 2개를 한꺼번에 뜯어 부었다. 안 마시겠다면 억지로라도 쳐넣어 줄게. 지영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녀는 은희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다른 한 손으로 컵을 은희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은희는 이를 악물고 저항했다. 검붉은 액체가 은희의 입가로 흘러내려 젖은 옷을 더럽혔다. 지영은 은희의 코를 틀어막았다. 숨이 막힌 은희가 입을 벌리려는 찰나 은희는 옆에 있던 스탠드를 더듬어 움켜쥐었다. 쨍그랑 스탠드가 지영의 어깨 근처를 강타했다.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은희는 그 틈을 타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현관으로 향했다. 어딜 가 이 할망구가. 지영이 은희의 발목을 낚아챘다. 은희는 거실 바닥에 얼굴을 찌우며 쓰러졌다. 지영은 은희의 등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듯이 짓눌렀다. 도장 어디 있어? 베란다 흙 속에 숨겼지. 내가 아까 다 뒤엎었는데 없더라. 어디야? 어디냐고. 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은희는 바닥을 긁으며 버텼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안에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지영의 움직임이 멈췄다. 지영은 당황한 듯 은희를 놓아주고 서둘러 머리를 정돈했다. 준호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떡이 되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준호 씨. 지영이 순식간에 눈물을 터뜨리며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 씨, 어떡해. 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셔서 저를 때리고 물을 뿌리고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준호는 멍한 눈으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은희와 물바다가 된 거실을 바라보았다. 은희는 젖은 몸으로 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준호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은희의 곁으로 오지 않았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손가락 잘릴 뻔했어. 저 사람들이 내일 아침까지 서류 안 가져오면 나 죽인대. 엄마 상가 건물이 내 목숨보다 소중해. 제발. 제발 그냥 도장 줘. 아들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어 있었다. 은희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준호의 뒤에서 은희를 향해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들었지 어머님,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에 법무사 올 거야. 그때까지 도장 안 내놓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아들 안 지켜줘. 지영은 은희를 방으로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철컥하는 소리가 은희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두운 방 안 젖은 옷을 입은 채 은희는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준호의 울음소리와 지영의 나직한 달램이 섞여 들려왔다. 은희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여보, 상철 씨, 나 어떻게 내 새끼가 나를 죽이려 해? 하지만 은희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주머니 속에 숨겨둔 물건을 만졌다. 지영이 베란다를 뒤엎기 직전 은희가 미리 옮겨둔 진짜 인감 도장이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은희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이제 며느리뿐만 아니라 정신 나간 자식까지 상대해야 하는 최후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시리도록 눈부셨지만 아파트 내부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은희는 안방에서 거울을 보며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다. 며칠간 약을 뱉어낸 덕분에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어머님 나오세요. 손님 오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의 가식적인 다정함조차 벗어던진 날카롭고 오만한 명령조였다. 은희는 가슴속에 진짜 인감도장을 품고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는 지영과 준호,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법무사 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빽빽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벌벌 떨고 있었고 지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은희를 자리에 앉혔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호 씨 빚도 갚고 어머님도 공기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다 어머님을 위한 길인 거 아시죠? 민수 법무사가 서류를 은희 쪽으로 밀며 펜을 건넸다. 어르신 본인 동의가 확실하셔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아드님께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죠? 지영이 재빨리 은희의 손을 낚아채며 인간밥을 묻히려 했다. 그때 은희가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더러운 년아. 은혜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지영과 준호 그리고 법무사까지 일제히 얼어붙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귀먹었냐? 내 건물, 내 아파트 내 피땀으로 일군 내 인생이야.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침을 발라. 은희는 품속에서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지금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법무사님 보셨죠? 지금 발작하시는 거예요. 여보 뭐해 어머님 좀 붙잡아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은희에게 달려들려 했다. 준호 역시 엉거주춤 일어났다. 그 순간 은희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찻잔을 들어 지영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다. 뜨거워 지영의 얼굴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은희는 멈추지 않고 지영의 뺨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손을 휘둘렀다. 짝 고요한 거실에 살점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울렸다.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침에 미친 노인네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매일 아침 독약을 먹여가며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려고 했지,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준호가 울먹이며 은혜의 팔을 붙잡았다. 은희는 준호의 뺨 역시 가차없이 내리쳤다. 못난 놈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내 마누라가 내 애미를 죽이려고 하는데 빚 몇 푼에 눈이 멀어 애미를 팔아먹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영이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사채업자들이야 도장 안 찍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어머님 빨리 찍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보건소 간호사 혜진이었다. 혜진은 지영의 가방 옆에 놓인 보온병을 가리키며 외쳤다. 그 보온병 만지지 마세요. 증거물입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지영과 준호를 제압했다. 민수 법무사는 당황해 서류를 챙겨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혜진이 은희에게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경찰 한 명이 지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김지영 씨 노인 학대 및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먹인 녹용즙 분석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모함이에요. 저 할머니가 미쳐서 지어낸 말이라고요. 지영이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혜진이 차갑게 덧붙였다. 보건소 CCTV에 당신이 약물 파우치를 쓰레기통 깊숙이 숨기는 모습 다 찍혔어. 그리고 어르신 혈액 검사 결과도 이미 증거로 제출됐고요. 지영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준호 역시 수갑을 찬 채 은희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은희는 오열하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40년 전 이 아이를 등에 업고 국밥을 나르던 자신의 굽은 등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에 이제 동정은 없었다. 은희는 식탁 위에 인감도장을 집어들어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준호야, 감옥 가서 네가 지은 죄 달게 받아라. 그게 애미로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경찰들이 지영과 준호를 끌고 나갔다. 지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은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은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은희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은희의 가슴 속을 옥죄던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져 나갔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희의 눈에서 비로소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닌 쥔인 자신을 되찾은 승자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적막했다. 지영과 준호가 경찰차에 실려 떠난 뒤 은희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한 가구들과 넓은 평생의 훈장이라 여겼던 이 집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어르신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몸에 쌓인 독소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혜진의 부드러운 권유에 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장거리가 보였다. 얼마 전 자신을 치매 노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은희는 주머니 속의 인감도장을 더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식에게조차 이 도장을 맡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병원에서의 해독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3개월간 몸속에 쌓인 약물이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밤마다 지영이 녹용즙을 들고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기도 했다. 그때마다 혜진은 은희의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켰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어르신의 정신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 대질신문을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은희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경찰서 취조실로 들어섰다.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지영의 모습이 보였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준호 씨 살리려고 그런 거죠, 아시잖아요. 지영이 은희를 보자마자 철창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은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영의 앞에 앉았다. 준호를 살리려고 나를 죽이려 했니 내가 죽어야 네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들게 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게 하려고. 네가 말한 편히 쉬는 곳이 뇌가 녹아내려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산송장이 되는 곳이었더냐. 은희의 차가운 일갈에 지영은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내민 수사 자료에는 지영이 위조한 인감도장과 가짜 증여 서류,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은희의 건물을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기 직전이었다. 옆방에는 아들 준호가 있었다. 준호는 은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준호야. 은희의 부름에 준호의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렇게 독한 약을 먹이는 줄은 그냥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끝까지 비겁한 변명이었다. 은희는 아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지영이 약을 먹일 때 고개를 돌리고 침묵했던 아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지나갔다. 침묵은 동조였고 방관은 공범이었다. 네가 몰랐을 리 없다. 내 손등이 떨리고 내가 헛소리를 할 때 너는 내 눈 대신 내 마누라의 눈치만 살폈지. 너는 네 애미의 목숨보다 내 빚잔치가 더 급했던 게야.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들에게 들을 말도 해줄 말도 없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시장통의 확성기라 불리던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은희의 손을 잡았다. 말자 언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며느리 말만 믿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니 언니가 진짜 치매인 줄 알았지 뭐야. 은희는 영자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영자, 너도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 40년 세월을 같이 한 나보다 굴러온 돌 같은 내 며느리 말이 더 달콤했더냐? 영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은희는 당당하게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가짜 효부의 가면은 깨져버렸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베란다로 향했다. 검게 타 죽어버린 고무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은희는 삽을 들어 그 죽은 나무를 파내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혜진이 선물해준 작은 상추 모종들을 심었다. 무너진 건 다시 쌓으면 된다. 하지만 이번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쌓을 것이다. 은희는 흙 묻은 손을 털며 하늘을 보았다. 지영과 준호는 곧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일궈놓은 탐욕의 모래성은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은희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조말자, 자신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의 잔인한 추위가 물러가고 은희의 베란다에도 마침내 연두빛 봄이 찾아왔다. 6개월 전 독한 약물을 받아내고 검게 타 죽었던 고무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파릇파릇한 상추와 치커리 모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은희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그 생명력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장하다 요놈들, 잘 견뎌냈구나. 은희의 목소리는 이제 예전처럼 단단하고 맑았다. 손끝의 떨림은 기적처럼 멈췄고 몽롱하게 머릿속을 괴롭히던 고운 안개도 완전히 거쳤다. 병원에서의 정밀 해독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이 그녀를 다시 73세의 당당한 여장부로 돌려놓았다. 띠리릭 도어락 소리와 함께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예전의 명품 수트와 번쩍이던 구두 대신 그는 이제 먼지가 묻은 작업복과 투박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준호는 사채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하고 물류 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준호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6개월 전에 그 비겁했던 아들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매일 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은희는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인 희생은 아니었다. 그래, 왔다냐. 밥은 먹고 다니는 개진의 엄마. 수진이 지역 면회 다녀왔어요. 오늘 선고 공판 결과 나왔거든요.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지영이? 징역 5년 확정됐어요. 노인 학대에 위임장 위조 약물 투여까지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지영이 법정에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많이 울었어요. 징역 5년. 은희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3개월간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은희는 그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기로 했다. 미움조차 에너지가 드는 법인데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씻기겠느냐만. 그래도 감옥에서 죄달게 받고 나오라고 전해라. 자식들 봐서라도 사람 구실은 해야지. 준호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엄마를 죽일 뻔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엄마 상가 건물 이제 눈독 안 들여요. 제 힘으로 빚다 갚고 엄마 모실게요. 아니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 모셔져 살 생각 없다. 내 건물 월세 받으면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란다. 너는 네 새끼들 잘 키우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게 나 도와주는 거다. 은희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은희는 아들이
아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용서는 하되 다시는 자신의 인생 주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준호가 돌아간 뒤 보건소 간호사 혜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은희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다. 말자씨. 아니, 은희씨 다음 주에 우리 보건소에서 시니어 권리찾기 강연 있는 거 안 잊으셨죠? 은희씨가 주인공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 해요. 아유, 내가 무슨 강연식이나? 그래도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가야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혜진은 은희의 몰라보게 좋아진 안색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활짝 피어나셨잖아요. 시장 상인들도 다들 은희 씨 보고 싶어 해요. 조만간 순대국밥 한 그릇 말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밥은 무슨... 이제는 남 먹이는 거 말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닐 거야. 은희의 농담에 혜진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밤이 깊어지자 은희는 홀로 옥상 정원에 올라가 갔다. 발 아래로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40년 전 단돈 몇 푼을 들고 올라와 시장 바닥에서 육수를 끓이던 젊은 은혜의 모습이 노을빛에 겹쳐 보였다. 은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야 진짜 내 세상을 만났구나. 그녀는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누군가는 이것을 탐내어 그녀를 죽이려 했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이제 이 도장은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말자라는 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당당한 이름표였다. 은희는 도장을 품속 깊이 넣고 시원한 밤바람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바람에 흩어져 날아갔다. 인생의 황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이었다. 은희는 내일 아침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갈 봄소풍을 떠올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봄날의 달빛이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조말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